폭염과 폭우로 농축산물의 가격이 크게 뛰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반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등어와 갈치 같은 수산물 물가도 들썩이면서 밥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사이 0.4% 올랐습니다. 6월과 7월 두 달 연속 오름세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역대급 폭염과 폭우에 농축산물 수급이 줄며 가격이 뛴 영향입니다. 특히 잎채소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새 171.6% 뛰었고 배추 51.7% 등 농산물 전반적으로 8.9% 올랐습니다. 생육부진과 폐사가 늘며 축산물도 쇠고기 6.5%, 돼지고기 4.2% 등 3.8% 뛰었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이미 많이 올랐죠?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냉장고등어 한 마리 값이 4,380원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1년 전보다 28.4% 뛴 건데요. 냉장뿐 아니라 냉동고등어 가격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냉동갈치 가격은 한 마리에 5,700원이 넘어 지난해보다 38.9% 높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비축수산물 1,100톤을 방출하고 수입산 고등어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은 이달 중순까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요 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했는데요. 다만 대미 수출은 감소했는데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일단 먼저 현재까지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고요? 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직전해보다 7.6%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24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실제 일한 날인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이미 월간 수출은 지난달까지 두 달째 증가세였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지만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밀어내기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9.5%, 선박이 28.9%, 승용차도 21.7% 뛰었습니다. 반면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11.6%로 감소세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철강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 관세가 시행된 탓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2.7% 줄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베트남 등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어땠나요? 네, 무역 수지는 1년 전 같은 기간 15억 달러 넘는 적자에서 8억 달러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수출이 크게 뛰는 사이 수입은 거의 제자리였던 영향인데요. 수입액은 347억 달러로 집계되며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와 가스가 각각 9.4%, 4.3% 늘었고요. 원유와 석유 제품은 8.8%, 15.7%씩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EU, 대만 등에서 증가한 반면 미국과 일본에선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최근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전통적인 패션 업체들은 불황인 반면 패션 플랫폼들은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패션 플랫폼의 소비자 분쟁 상황을 조사했는데요. 에이블리의 분쟁이 유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패션 플랫폼들 소비자 민원 현황이 어떤가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패션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을 집계한 결과인데요. 이 중에 에이블리에 대한 신청은 2022년엔 60건에 불과했는데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1위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무신사가 2023년까지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들어 다소 진정된 반면 에이블리는 오히려 상승세가 더 가팔라져 2년 새 4배 급증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합의 성공 비율인데요. 조사 대상 4개 업체 합산 피해 구제 신청 1,650건 중에 69%는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됐는데 에이블리는 이 비율이 61%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블리는 8만 개 이상의 입점사를 운영해 거래량이 많아 민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될 수 있다며 실제 접수된 민원의 98%는 내부 창구를 통해 신속히 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나요? 네, 4개 업체 합산으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약 800건이 청약 철회, 즉 반품 거부였습니다. 반품이 거부된 사유로는 32.2%가 재화 손상으로 가장 많았는데 옷의 태그 제거나 사용 흔적 등을 문제 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가 주장한 하자를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24.4%로 뒤를 이었습니다. SBS 비즈 이광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소액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당국의 조정안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는 건데요.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5년 만에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국정과제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포함됐다고요?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금융투자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합니다. 현재 권고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안에 구속력을 부과하는 건데요. 또 금융소비자 정책 감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민관 합동협의체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추진하는데요. 특히 최대주주의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 편면적 구속력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했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편면적 구속력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202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도 취임 후 첫 임원회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편면적 구속력은 2020년 키코 사태를 계기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법제화를 추진했는데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가로막혔지만 5년 만에 당정대의 원보이스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시간 25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한다고요? 네, 한수원 고위 관계자들이 23일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회사 설립을 포함한 미국 시장에서의 원전 협력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미국의 제도적인 장벽과 2000년 이후 미국 시장 자체가 주춤하면서 우리나라의 직접 진출은 어려웠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다시 선언하면서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고 25년간 원전을 300기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다만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중심의 회사로 시공 능력이 부족해 다양한 시공 경험을 갖춘 우리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한수원 측은 이번 방미는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기업 간에 불공정 계약 논란이 거셌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원자로에 자사의 원천 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부터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수주를 따내면서 미국의 견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미국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체코와의 계약 체결이 미뤄지자 올해 1월 윤석열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로열티 계약을 맺었는데요. 한수원이 앞으로 50년간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이 넘는 물품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내기로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한수원은 북미 시장과 유럽에서 단독 수주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시장 협력 논의도 포함돼 있었다는 게 함께 알려지면서 이번 협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투자금을 빼거나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식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기관 투자자로부터도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은행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는데요. 새 정부 국정과제의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중대재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금융위가 그 세부 내용 마련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2016년도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보면 기관 투자자는 재무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지배구조나 경영 전략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비재무적인 요소에 명시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겠어요?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로서는 중대재해가 의결권 행사의 판단 기준이 되면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 지분을 활용해서 위험 관리를 요구하면서 의결권 행사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이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사들 중에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걸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주주권 행사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좋은 취지지만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고사 직전인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기존 여신을 회수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도 석유화학 업계에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먼저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부터 전해주시죠. 네, 금융권 지원의 골자는 이미 석유화학 업체들이 받은 대출과 차입금을 회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 재편이 연말까지 이제 확정될 텐데 그때까지 기존의 어떤 여신을 해소하는 그런 비올 때 우산 뺏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의 금융권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은 총 32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받고 신규 대출은 내주지 않는 식으로 익스포저를 줄이는데 이를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다음 달 공동협약을 맺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업계에 경고장을 날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사업 지편을 전제로 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 재편 협약을 맺고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사별로 계획을 내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석유화학 업계에서 세부 방안이 없다고 불만이 터져 나오자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던진 겁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상당히 또 볼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뭐 보따리부터 먼저 내놓으라는 것 같아 이런 안이한 인식에 정부로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권 부위원장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 사업 재편에 의미가 있다며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한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3년 전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달러 운반책 등을 고용해서 조직적으로 환치기를 해온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1,000억 원이 넘는 해외 도박 자금을 캐리어에 담아 불법 반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균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환치기를 해온 일당이 검거가 됐다고요? 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 자금 등 1,370억 원 상당을 한국과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주고받고 이 과정에서 우리 돈 1,155억 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총책 A씨 등 10명을 적발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습니다. A씨 조직을 이용해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서 수령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환치기를 해온 건가요? 네, 환치기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환전 업자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하는데요. 총책 A씨와 현지 영업책은 SNS 대화방을 통해 환치기 이용자를 모집했습니다.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로부터 원화를 국내 계좌나 대면으로 받고 해당 금액의 페소화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돈을 국내 환전소에서 달러로 환전하고 캐리어와 골프백 등에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불법 반출했습니다. 일회 평균 약 20만 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불법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가 밀수입, 보이스피싱, 도박자금 등 불법 자금의 주요 이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범죄 자금의 불법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중국 보따리상, 이른바 다이궁과의 손절을 선택한 롯데면세점이 다이궁들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한 면세품들을 못 받았다는 건데요. 소송 규모가 200억 원에 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중국 전문 여행사 4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과의 소송은 현재 대법원으로 간 상태인데요. 앞서 1심과 올해 5월 결론이 난 2심 모두 롯데면세점이 패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여행사뿐 아니라 한국 면세점 물품을 대거 사들여 중국 내에 유통하는 다이궁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 롯데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유통사를 통해 면세점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면세품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롯데면세점의 관리 책임을 물어 예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인 건가요? 네, 같은 내용으로 다이궁 3곳도 롯데면세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한 건 역시 롯데면세점이 1심에서 패소해 2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건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롯데면세점은 4건 모두 같은 내용인 만큼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총 배상금은 200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대형 다이궁 거래를 지향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면세점들은 다이궁이 큰 손인 만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거래해왔는데요. 롯데면세점은 올해 초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이궁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작년 계열사 다이어트에 성공한 네이버가 다시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외식이나 부동산, 중고거래 등 실생활을 정조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에 계열사를 다시 얼마나 늘렸나요? 네, 6월 말 기준 총 89개로 작년 말보다 7개 늘었습니다. 작년 103개의 계열사에서 23개를 정리하고 2개를 늘려 82개까지 줄였다가 올해 들어 다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이버가 우선 집중한 곳은 중고거래로 손자회사인 국내 리셀 플랫폼 크림의 간편결제 자회사 크림페이를 지난 2월 설립했습니다. 크림이 개인 간 거래 지원도 준비하면서 중고 명품 거래 시장 확대에 나선 만큼 힘을 실어주는 성격입니다. 또 네이버는 카페 서비스에 안전거래 솔루션을 도입하고 해외에선 스페인 최대 개인 간 거래 업체인 왈라팝을 인수하는 등 중고거래 시장 확장에 전념입니다. 또 외식이나 부동산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의 도도 포인트 등 적립 서비스와 원격 줄서기를 지원하는 플레이스엔도 지난 4월 인수했는데요. 플레이스엔의 이전 이름은 야놀자 F&B 솔루션으로 네이버 일본 현지 법인인 네이버 J-허브를 통해 일본 법인도 함께 인수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일본인 만큼 현지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서 국내 로컬 커머스 시장도 함께 공략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아실도 네이버페이 자회사로 지난 6월 인수했는데요.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별도로 독립 경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방대한 부동산 데이터를 추후 연동해서 로컬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이버 중동 헤드쿼터인 네이버 아라비아도 1월 설립하고 미국 포시마크 본사의 네이버 벤처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 투자도 확대 중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금리 결정에 투표권을 가진 연준위원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사퇴를 촉구한 인물은 누군가요? 네, 리사 쿡 이사입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기도 한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까지인데요. 최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거주 용도로 대출을 받은 이후 임대로 내놨다는 게 이유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쿡 이사는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연준 내에서 금리 결정에 상시 투표권을 가진 위원 7명 중 3명이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만약 쿡 이사가 물러날 경우 후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과반이 친트럼프 인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쿡 이사는 SNS로 제기된 몇 가지 질문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며 사임 요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잭슨 홀 미팅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 초미의 관심사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언젠가요?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입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인데요. 일단 오늘 새벽 공개된 지난달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 의원들은 최근 고용시장 둔화보다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요. 지난주 나온 물가지표도 연준이 당분간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월가에선 9월 인하는 힌트를 주고 이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